그날 미국은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단 한 번의 서명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폭탄. 그 순간 미국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무릎을 꿇을 거라 믿었죠. 그러나 단 하루 뒤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모든 핵심 엔지니어들이 전원 철수하며 미국 반도체 라인은 순식간에 멈춰버린 것.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미국이 단숨에 무너지고 오히려 유럽과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과연 누가 승리한 것일까요? 미국을 정치적 몰락으로 몰아넣은 대한민국의 기막힌 역습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피아 바그너입니다. 네덜란드 ASML에서 파견된 반도체 품질 감독 컨설턴트예요. 15년간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을 돌아다니며 품질 문제를 해결해왔죠. 그런 제가 그날 워싱턴 브리핑룸에서 목격한 장면은 잊을 수 없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펜이 공식 문서 위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단 한 번의 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직감했죠. 이것이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심장을 멎게 할 거라고 말입니다. 외국 기술자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합니다. 브리핑을 진행하던 관료가 차분하게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마치 예상된 수순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었거든요. 이는 국가보안 강화 차원입니다. 관료는 계속 설명했죠.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인력 양성을 촉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온쇼어링과 기술 흡수였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술을 미국 본토로 가져오려는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수였죠. 모니터 속 뉴스 속보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외국인 기술자 규제 강화, 반도체, 온쇼어링 가속화라는 헤드라인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각종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벌 오피스에서 나온 한 참모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사흘이면 항복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기술을 충분히 습득했으니까요. 매뉴얼도 다 확보했고 장비도 최신 버전으로 갖춰놨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사람을 모르는 자의 낙관이구나. 또 다른 참모가 태블릿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텍사스 공장의 모든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빠져도 인도와 필리핀 인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어요. 그 위로 각종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생산량 목표치, 장비 가동률, 품질 지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 완벽함 속에서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뺀 계산이라는 점이었어요. 숫자와 매뉴얼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계는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온도 300도, 압력 20바, 습도 40%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날의 날씨, 장비의 미세한 떨림, 심지어 작업자의 컨디션까지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300도일 때와 301도일 때 똑같은 설정값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 1도의 차이를 언제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 아는 건 오직 사람뿐입니다. 그것도 수년간 그 장비와 함께한 숙련된 엔지니어만이 알 수 있는 감각이죠. 참모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우리 규칙에 따라 플레이해야 합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규칙은 만드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규칙의 본질을 이해하는 자가 이기는 법이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텍사스로 향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공항에서 받은 첫 번째 보고서에는 모든 시설 정상 가동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자정 무렵 텍사스 공장에서 첫 번째 알람이 울렸습니다.
라인 3번의 온도 센서에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는 거였어요. 당직 관리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모든 파라미터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15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센서 오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상무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부처 관계자들과 산업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부의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인도, 베트남, 필리핀 엔지니어들로 완전 대체가 가능합니다. 브리핑을 맡은 관료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아시아 인력 활용 방안이라는 제목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각국의 인건비 비교표와 숙련도 평가가 나타났죠. 한국 엔지니어 1명의 연봉으로 인도 엔지니어 3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관료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게다가 이들은 모두 영어가 가능하고 미국 대학에서 교육받은 인력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인력 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기술 매뉴얼화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각종 문서들의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공정 절차서 장비 운영 매뉴얼, 품질 관리 지침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핵심 기술을 문서화했습니다. 관료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제 누구든지 이 매뉴얼만 있으면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회의실 안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제조업 관련 임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문서화되지 않는 것인데.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실례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라인 3번의 습도 제어 관련해서요. 매뉴얼에는 70% 이하로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계절별로 심지어 시간대별로도 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문서화하셨나요? 관료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런 세부 사항들은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경험을 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걸린 시간을 아시나요?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사람은 교체 가능이라는 논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인력을 마치 부품처럼 취급하는 도표들이 가득했습니다. 스킬 레벨, 교육 시간, 투입 비용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죠. 기술자는 결국 도구입니다. 한 임원이 말했어요. 좋은 도구를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면 굳이 비싼 도구를 고집할 이유가 없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구라고 하셨는데 그 도구가 10년 넘게 한 장비와 호흡을 맞춰온 존재라면 어떨까요? 그 장비의 미세한 진동 패턴까지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것들은 데이터로 측정 가능합니다. 다른 관료가 끼어들었어요. 센서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센서는 현재 상태만 알려줍니다. 하지만 숙련된 엔지니어는 변화의 조짐을 미리 알아차려요. 소리, 냄새, 심지어 장비 주변의 공기 흐름까지도 말이죠. 네 번째 슬라이드는 비용 절감 효과였어요. 화려한 그래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인건비 절약이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그래프에서 빠진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품질 문제로 인한 손실, 생산 지연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장기적 손해 말입니다. 우리는 파라미터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손끝의 온도는 슬라이드에 쓰이지 않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관료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매뉴얼도 있고 백업 플랜도 있어요. 설령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매뉴얼과 파라미터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관료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씨,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기술은 발전하는 겁니다. 사람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런 생각은 구시대적이에요. 그럼 곧 증명해 드리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누가 옳은지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텍사스 공장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슬라이드 속 완벽한 계획들이 현실과 부딪힐 때가 곧 올 거라고 말입니다. 텍사스 공장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상한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상시와 같아 보였어요. 기계들이 돌아가고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모니터에는 정상적인 수치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김 과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저는 미국인 라인 매니저인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아, 휴가 중입니다. 마이클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한국 명절이라고 하더군요. 다들 고향에 갔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명절이요? 지금이 몇 월인데요? 글쎄요, 한국은 명절이 많다고 하던데. 마이클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는 즉시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시기에 큰 명절이 없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라인 3번으로 갔을 때 더욱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던 작업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명절 휴가라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할 이유가 뭐지? 작업대 위에는 두꺼운 매뉴얼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 폴더를 펼쳐봤습니다. 안에는 각종 공정 절차와 설정값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라인 3번 온도 제어 섭씨 300도 유지. 습도 관리 70% 이하. 압력 설정 20바 고정. 모든 것이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기본적인 설정값만으로는 실제 생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옆에 있던 인도 출신 엔지니어 라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설정값들로 작업하고 계세요? 네,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지가 답했어요. 김 과장님이 모든 걸 정리해 두고 가셨거든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죠. 라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다 적혀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뉴얼에는 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만 적혀 있을 뿐이었거든요. 예외 상황이나 미세한 조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주문하던 핵심 부품들의 발주가 모두 취소됐다는 거였어요. 왜 취소됐나요? 저는 구매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급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담당자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대신 대체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대체 업체가 있나요? 아직은 못 찾았어요. 하지만 곧 찾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부품들은 라인 3번의 핵심 구성 요소였거든요. 대체품을 찾는다 해도 호환성 테스트와 검증에만 몇 달이 걸릴 텐데요. 저녁 무렵 저는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김 과장과 통화하고 싶었거든요. 김 과장님은 현재 업무 재배치 중입니다. 한국 본사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하셨어요. 언제 돌아오시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절 휴가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 계획된 움직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명확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전략적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인력과 자원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협력 관계는 유지하되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겉으로는 유화적인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협력하되 길은 나누겠다는 뜻이었어요. 정적은 종종 완벽한 타이밍의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마이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별일 아니죠? 한국 사람들은 원래 갑자기 이런 식으로 휴가를 가곤 해요. 저는 마이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휴가가 아니에요. 이들은 떠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계약도 남아있는데. 계약은 종이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죠. 그날 밤 저는 공장을 돌아다니며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던 모든 장비와 작업 공간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눈에 띈 것은 개인 도구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도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세한 조정을 위한 특수 드라이버, 진동을 측정하는 개인용 센서, 심지어 자신만의 청진기까지도요. 그런 것들이 모두 없어졌어요. 남은 건 표준 도구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떠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두 가져간 거였습니다. 바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장비와의 교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인 3번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된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정상 범위였지만 저는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워싱턴에서 비공개 회동이 열렸습니다. 저는 기술 자문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미국 측에서는 상무부 고위 관료들이, 한국 측에서는 대표단이 나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결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측 관료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파트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미 한국을 압박할 카드들을 준비해둔 상태였거든요. 테이블 중앙에는 전략적 재편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준비한 자료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적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비자 정책 변경은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미국 관료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다행히 해결책이 있어요. 관료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양쪽 모두 윈윈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윈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요구였거든요. 한국 측 기술 담당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공정 기술 전반입니다. 미국 관료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여기 리스트가 있어요. 그 리스트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공정 노하우, 품질 관리 기법, 심지어 장비 최적화 방법까지도요. 이건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 한국 대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과도하다고요? 미국 관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제공하고 있어요. 기술 공유는 당연한 대가죠. 한국 측에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미국 관료가 넉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어요.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명백한 압박이었습니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더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뜻이었어요. 회의가 잠시 중단됐을 때 저는 한국 측 기술 담당자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을 다 주고 나면 한국이 경쟁력을 잃을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이에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항상 다른 길은 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을 갈 용기가 있느냐는 거죠. 회의가 재개됐을 때 한국 측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더욱 침착해 보였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어요. 미국 관료들이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계속 말했어요. 협력은 지속하되 우리만의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미국 관료가 당황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 비중을 줄이고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입니다. 한국 대표가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거든요. 잠깐만요. 미국 관료가 당황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텍사스 공장은 어떻게 하려고요? 필요한 지원은 계속하겠습니다. 한국 대표가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핵심 인력은 다른 곳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건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한국 측 법무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인력 배치에 대한 구속 조항은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측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뒀다는 걸 말이에요. 법적 검토도 마쳤고 대안도 마련해뒀겠죠.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미국 관료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협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한국 대표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작별을 예고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별. 결별이 아닌 작별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미국 관료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을 다시 협의할 수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한국 대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 대표단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협상하러 오지 않았다. 작별을 예고하러 왔구나.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뒀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길이었어요. 그 길은 되돌림이 아니라 도약이겠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텍사스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워싱턴 회의가 끝난 지 사흘 후 저는 댈러스 공항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3시,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공항이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대한항공 특별기 4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화물기가 아닌 여객기였는데 승객보다는 화물이 더 많아 보였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금속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공항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저 비행기들은 뭔가요? 한국 기업 전세기래요.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인력 철수 관련해서 온 것 같은데. 인력 철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공항 로비에서 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텍사스 공장의 총괄 책임자였던 박진호 상무였어요. 그는 여러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박 상무님 안녕하세요. 박진호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소피아 씨. 이런 곳에서 뵙네요. 출장이세요? 아니요. 박진호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텍사스 공장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계속 운영될 겁니다. 박진호가 대답했어요. 다만 우리는 다른 일을 해야 해서요. 그때 공항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항공 871편 승객께서는 탑승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호와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이 들고 있는 금속 케이스들이 궁금했습니다. 그 케이스들은 뭔가요? 저는 물었어요.
개인 물품들이죠. 박진호가 답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단순한 개인 물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핵심 기술 자료나 특수 장비들일 거였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박진호가 저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소피아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라인 3번 온도 센서 말이에요. 습도가 70%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저는 그 말이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매뉴얼에는 없는 핵심 노하우였거든요. 왜 새벽 시간대에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온도 차이 때문이에요. 박진호가 설명했어요. 새벽에는 외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장비 내부는 여전히 뜨겁거든요. 그때 습도가 높으면 결로 현상이 생겨요.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매뉴얼에는 없습니다. 박진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경험으로 터득한 거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진호가 떠나면서 가져가는 것은 단순한 기술 자료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바로 1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장비와의 교감이었습니다. 기계는 두고 가지만 영혼은 가져갑니다. 박진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영혼. 바로 그거였어요. 기계는 복사할 수 있지만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영혼은 복사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관제탑에서 교신이 들려왔어요. 대한항공 871편 이륙 준비 완료. 박진호와 엔지니어들이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들이 가져가는 것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수만 시간의 감각과 리듬, 그리고 예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압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수만 시간의 감각, 리듬, 예외 대처. 바로 암묵지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력 철수가 아니라 핵심 역량의 이전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텍사스 공장에서 첫 번째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인 3번에서 원인 불명의 오류가 계속 발생한 거예요. 인도 팀장 라지가 당황해하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소피아, 큰일 났어요. 온도 설정을 매뉴얼대로 했는데 계속 오류가 나요.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모든 파라미터가 정상 범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품 품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습도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물었어요. 70%예요. 매뉴얼에 나온 기준치죠. 저는 박진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70%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확히 70%였어요. 습도를 60%로 낮춰보세요. 저는 제안했어요. 하지만 매뉴얼을 잠시 잊어버리세요. 라지가 설정을 바꾸자 놀랍게도 오류가 사라졌습니다. 품질 지표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라지가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하늘 위로 사라져간 대한항공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알려줬어요. 떠나가면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늘로 날아간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10년간 축적된 지혜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없이는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진호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난 지 일주일 후 텍사스 공장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큰 충격은 월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라인 3번의 주요 파라미터가 갑자기 NA로 표시되기 시작한 거예요. Not ABAILABL이, 즉 데이터를 읽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마이클이 당황하며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온도, 압력, 습도 모든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핵심 품질 지표들이 하나둘씩 NA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센서는 살아있는데 데이터가 안 나오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인도 팀장 라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소피아, 수율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어요. 50%까지 내려갔어요.
수율 50%. 정상적이라면 90% 이상 나와야 하는데 절반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즉시 생산 라인으로 달려갔습니다. 기계들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오는 제품들의 품질이 엉망이었어요.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미세한 결함들이 가득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라지가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대신 침묵한다는 걸 말이에요. 값이 사라지고 리듬이 끊어지고 있었어요. 경보음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인 1번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어서 라인 2번, 라인 4번까지 연쇄적으로 경보가 터졌습니다. 전체 라인을 정지시켜야겠어요. 마이클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말렸어요. 일단 원인을 찾아봅시다. 저는 각 라인의 제어실을 돌아다니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설정값은 매뉴얼에 나온 대로 정확했어요. 온도 300도, 압력 20바, 습도 70% 이하.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본사에서 원격 접속을 시도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ASML 본사의 기술진들이 원격으로 장비를 점검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현장 세팅값 없이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각 장비별 미세 조정 데이터가 필요해요. 미세 조정 데이터. 바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10년간 축적한 노하우였죠. 매뉴얼에는 없는 오직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말이에요. 한편 월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텍사스 공장 가동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주가들이 폭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 화면이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왼쪽에는 텍사스 공장의 빨간 경보등들이, 오른쪽에는 주식시장의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10% 급락. 텍사스 공장 가동 중단으로 공급망 비상. 관련 업체 연쇄 하락.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공장 문제가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다는 분석입니다. 인도에서 온 엔지니어 팀이 도착했습니다. 총 15명의 숙련된 기술자들이었어요. 모두 명문대 출신의 미국 경험도 풍부한 인력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인도 팀 리더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왜 300도인지 모르겠어요. 인도 팀 리더가 좌절하며 말했어요. 매뉴얼에는 300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90도에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290도로 해보세요. 저는 제안했어요. 하지만 매뉴얼과 다른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뉴얼은 뼈대일 뿐이에요. 살과 피는 따로 있습니다. 그 살과 피가 뭔가요? 방금 떠났죠. 저는 쓸쓸하게 답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체 라인의 수율이 30%까지 떨어진 거예요.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장을 혼자 돌아다니며 생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완벽하게 돌아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계들은 여전히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어색한 소리였어요. 마치 혼자 남겨진 아이가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어실 모니터들을 보니 여전히 NA가 가득했어요. 숫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NA가 나타날 때마다 저는 박진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기계는 두고 가지만 영혼은 가져갑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기계는 여기 있지만 그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던 영혼은 떠났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감각, 리듬, 예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모든 것이 함께 떠난 거예요. 마이클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겠어요. 본사에서도 해결 못할 겁니다. 저는 말했어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가져간 영혼을 다시 불러와야죠. 하지만 그건 이미 불가능해졌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텍사스 공장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어요. 숫자로만 계산했던 그들의 오만이 이제 숫자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텍사스 공장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후 워싱턴에서는 비상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회 청문회에 기술 전문가로 출석하게 됐어요.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관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의원들의 눈빛도 날카로웠어요. 현재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청문회 위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무부 차관이 단상에 올라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하셨나요? 한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벌써 한 달째인데요. 차관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걸릴 예정인가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6개월에서 1년. 그 말은 이번 연도 생산 목표를 포기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또 다른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경제적 손실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약 1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1조 달러. 그 숫자가 청문회장에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처음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절약하려던 금액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문학적 손실이었습니다.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어요.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차관이 변명했어요. 예측하기 어렵다고요?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는 무시하고 이제 와서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때 증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의원들이 기술적 측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소피아 바그너 씨 현장 전문가로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사람을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본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매뉴얼에는 기본적인 절차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실제 생산에서는 수많은 예외 상황이 발생해요. 그걸 해결하는 건 오직 경험뿐입니다. 그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10년간 축적된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계는 복사할 수 있지만 사람의 경험은 복사할 수 없어요. 의원 중 한 명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떠난 사람들을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 불가능한가요? 신뢰가 깨졌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들은 이미 다른 길을 택했을 겁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백악관에서는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하게 됐어요. 대통령 참모진들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모두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한 참모가 물었어요. 유감 표명을 해야겠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이 말했어요. 유감 표명. 처음에는 완벽한 계획이라고 자랑하던 정책이 이제는 유감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야당에서는 탄핵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른 참모가 덧붙였어요. 탄핵. 비자 수수료 인상이라는 단순해 보였던 정책이 이제는 정권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관료가 한탄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네. 사람을 교체품으로 본 게 잘못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술을 훔쳐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오만이었어요.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저 같은 외부 컨설턴트가 감히 정부 정책을 비판한 거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한 관료가 불쾌하게 물었어요. 우리가 겨눈 총구가 우리 심장을 뚫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해요. 사과라니요? 한국에 사과하고 협력을 요청하세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들의 도움 없이는 복구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관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말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다른 반도체 공장들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욕까지.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던 모든 공장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국적인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해 관련 산업 전반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그때 한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핵심을 찔렀어요. 문서에 없는 걸 누가 가르쳐 주었나요? 바로 그거였어요. 매뉴얼에는 없는 오직 경험으로만 전수되는 그런 지식들. 그걸 가르쳐 주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고 이제는 그 지식을 배울 방법도 없어진 거였습니다. 신뢰가 가르칩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신뢰는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반도체 산업의 위기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기술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한 기술 정책은 결국 기술 자체를 파괴합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도시가 이제는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평택의 새로운 반도체 슈퍼클러스터가 완공됐다는 뉴스였어요. 저는 즉시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평택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평택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대한 단지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부지에 최신식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이게 다 반도체 공장인가요? 저는 택시기사에게 물었어요. 네, 요즘 여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기사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견학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지 입구에서 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박진호 상무였어요. 그는 여러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새 건물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박 상무님, 저는 반갑게 다가갔어요. 소피아 씨. 박진호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궁금해서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어요. 박진호가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새로 만든 통합 생산 기지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설계센터였어요. 거대한 공간에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앉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복잡한 회로 설계도들이 가득했어요. 이분들이 다 한국 분들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반 정도는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서 온 인재들이에요. 박진호가 설명했어요. 대만, 일본, 심지어 유럽에서도 왔어요. 놀라웠습니다. 미국이 인재를 밀어내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들른 곳은 생산 라인이었어요. 텍사스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장비가 최신형이었고 자동화 수준도 훨씬 높았어요. 수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가장 궁금한 걸 물었어요. 98%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98%. 텍사스에서 30%까지 떨어졌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율을 달성했나요? 사람과 기계의 완벽한 조화죠. 박진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15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어요. 제어실로 들어가니 모든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NA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어요. 텍사스와 뭐가 다른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여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했어요.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장비 배치, 공정 흐름, 심지어 작업자 동선까지 모든 것을 우리 경험에 맞춰 만들었죠. 그제야 이해됐어요. 텍사스에서는 남의 집에 새 들어 살았다면 여기서는 자신들만의 집을 지은 거였어요. 고용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저는 물었어요.
현재 6만 명이고 내년에는 10만 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박진호가 답했어요. 6만 명. 텍사스 공장의 10배가 넘는 규모였어요. 저녁이 되자 단지 전체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도시 같았어요. 백색 조명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 건물마다 다른 색깔의 라인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밤에 더 아름다워요. 박진호가 말했어요. 저 조명들 하나하나가 사람의 땀과 노력을 상징해요. 그때 저는 텍사스의 어둠과 대비되는 평택의 밝음을 떠올렸어요. 텍사스 공장은 지금 대부분의 라인이 가동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재배치의 실체가 이거였군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네, 맞아요.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의존에서 독립으로 가는 길을 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업 설명회에 참석했어요. 한국 기업 임원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 의존도 제로입니다. 임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겠어요. 회장에 있던 투자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가 텍사스에서 들었던 경보음과는 정반대였어요. 전체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임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소재부터 장비까지 모든 것을 자체 조달할 수 있어요. 자체 조달.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공급망 차단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박진호와 함께 단지를 한 바퀴 더 돌았어요. 처음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사실 10년 전부터요. 박진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10년 전부터. 그 말은 이번 일이 갑작스러운 대응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뜻이었어요.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전히 좋은 시장이에요. 박진호가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조건으로 거래하죠. 우리 조건.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녁 비행기로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창밖으로 평택의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수만 개의 조명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별자리 같았습니다. 기계는 껍데기였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람과 신뢰 그 두 가지가 제국을 움직인다.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저는 보고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기술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이해한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경쟁은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에요.